네, 메리츠증권 임성우 부장과 함께 이 한 주간의 주요 이슈 그리고 다음 주 주목해볼 이슈들까지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떤 키워드가 오늘 또 점검해볼 이슈일지. 역시나 기업 밸류업. 저 PBR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주목을 받았거든요. 우리 원인부터 한번 제대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기업들 왜 밸류가 낮아지는 겁니까? 우리나라 저 PBR 기업들의 공통점은 일단 성장성이 없거나 그리고 정부 통제를 받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PBR을 높이려면은 ROE를 높여야 되는데 네. 이제 ROE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분모를 줄이거나 분자를 크게 하면 되는데 분자를 크게 하려면 이제 이익 창출력을 높이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분모를 줄이려면 이제 자본의 사이즈를 줄이는 건데 이 기업들은 대체로 성장성이 좀 불투명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력을 높이는 작업은 사실 수년간의 플랜을 갖고 그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로 기업의 틀을 바꾸는 이 장기적인 그 플랜이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ROE 올려라, 뭐 ROE 어떻게 올릴 건지 계획을 내놔라, PBR 올리는 기업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규제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 결국은 분모를 줄이는 게 단기간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주주 환원을 하는 거죠. 이제 자본에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이제 줄이는 건데 그 이익 창출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억지로 이렇게 주주 환원을 늘리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PBR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체력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렵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그다지 효과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 정부의 목표는 이제 한국 증시 전반의 레벨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목표인데 저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로는 증시 전반의 레벨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세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는데 네. 일단은 경제에서 주식시장에서 뭔가를 강제하게 되면은 늘 부작용이 따르거나 그 효과는 크게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중국 증시예요.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CSI 300 이제 차트인데 그 작게 이제 쓰여져 있는 글씨들이 뭐냐면 중국 정부가 열심히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 내놨던 정책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쭉쭉 내려왔네요, 오히려. 네. 뭐 공매도 하지 마라, 뭐 보험사들 주식 사라, 뭐 온갖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은 계속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경제 자체가 펀더멘털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개별 기업들이 경쟁력이 좋아져야지 주식이 이제 시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옆에서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거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금융, 맞아요. 유틸, 자동차, 화학을 사기 위해서 코스닥에서 무려 7천억을 팔았어요. 다 매도 던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는 신규 자금 유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사려면 다른 하나 혹은 다른 두 개를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시 전체 레벨업이 안 되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서도 그 부양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듯이 우리도 이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그렇게 먹혔을까요? 이 저 PBR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성장률도 크게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 증시가 마치 정책 효과 때문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2012년부터 일본 증시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연봉을 길게 보시면 네. 그 90년대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뒤로 하고 2012년 아베가 취임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증시를 중앙은행이 ETF를 매입을 하고 대규모 양적 완화, 또 재정 정책을 같이 이제 대규모로 쓰면서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고 최근에 일본의 그 정책적인 부분은 이미 상승세에 탄 일본의 경제에 살짝 거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 증시가 갑자기 오른 게 아니고요. 그 잠깐 거들어준 것일 뿐인데 그 이제 일본에서 신니사라고 하죠. 올해부터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비과세 한도를 3배로 늘려주고 이렇게
개인이 일본은 그 저축 비중이 큰데 이거를 투자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책을 쓰면서 신규 자금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일본은 이 저PB 그 가치가 낮은 종목들뿐 아니라 고밸류 기업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신규 자금 유입이 우리나라에도 현재 절실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 금투세 완화, 뭐 폐지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이제 ISA를 좀 일본처럼 크게 확대해주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2월 중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수급이 단순한 게 이동하는 이 효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이 레벨업 될 수 있는 좀 세밀한 정책이 발표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세밀함으로 질과 양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가 저PBR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역시나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기대를 할 수 있고 점검해 볼 부분 어디인지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2차 전지. 그런데 제가 새벽 뉴스에 좀 영향을 받을 만한 리튬 쪽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LME 리튬 가격이 추가로 하락해서 생산 원가 70% 수준에서 거래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려가 있는 소식 아닙니까? 네. 이제 공급업체들의 원가의 70%라는 거는 이제 아무리 만들어도 손해가 계속 난다라는 얘기라서 사실 바닥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뉴스거든요. 이제는 바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계속 지금 어쨌든 차트를 보시면 리튬 가격이 턴어라운드 할 조짐은 아직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2차 전지 업체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 이제 LG 엔솔이나 필두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계속 모두가 거의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네. 사실 뭐 컨센서스를 하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4분기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50억 정도인데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몇백억 적자까지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이 좀 크다는 얘기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에코프로 BM에 따라서 결국 동반해서 부진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근데 다만 4분기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주가가 급락할 거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닥 확인?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에 LG 엔솔, 뭐 SDI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 보면은 다 부진한 실적 나왔지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닥 아니겠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결국 이제 실적 자체보다는 이 업황이 언제 턴어라운드인지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업황 자체도 올해 이제 분석기관에서 전망하는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작년에 30%대였다가 올해는 20%대로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 확률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는 모두 아시다시피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 IRA를 아예 뒤집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IRA를 대통령 혼자서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라는 그 큰 그림의 트랜지션 자체를 트럼프가 또 바꿀 수도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도 내내 2차 전지 종목들은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럴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좀 굉장히 확실시 되는 시점에는 그때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미국에 대한 대선을 조금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이벤트로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런 부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게임주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NC소프트 등 실적 발표가 대기 중인데 일단 지난주 크래프톤은 좋았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크래프톤은 잠정 실적을 먼저 발표를 했고 굉장히 컨센서스 한 50%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2월 8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실적이 뭐 어떤 일회성 이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컨퍼런스 콜 때 이게 일회성 이익인지 아니면 본업에 진짜 배틀그라운드가 너무 잘 돼서
이 실적이 잘 나온 건지 확인이 가능한데 네. 만약에 이 게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매출이 성장을 해서 이게 실적이 잘 나온 거라면 올해 그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의 컨퍼런스 콜에 좀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NC 소프트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이제 뭐 최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다 보시면 모두가 다 이제 하향 조정을 하시는 분위기거든요. TL. 네, TL이 이제 국내에서 좀 흥행 실패했다고 하면서 이제 하향 조정 됐는데, 뭐 소폭의 흑자, 몇십억의 흑자, 혹은 뭐 적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기존 리니지 시리즈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 같은데, TL이 이제 안 좋으면서 거기에 마케팅 비용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거죠. 근데 다만 제가 NC 소프트를 주의 깊게 이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2015년 정도 주가예요. 그러니까 리니지 모바일 삼형제가 2017년부터 해가지고 100만 원까지 터치하게 만들었던 그 삼형제. 그리고 코로나 때 더 그 네네, 폭발이 그렇죠. 네. 나타났죠. 그렇죠. 그 역사가 모두 지워진 주가거든요. 근데 리니지 삼형제가 지워져도 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이 삼형제가 여전히 연간 매출 1조 정도는 하고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한 몇천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다. 근데 이 상황에서 회사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공동대표 체제로 바꿨고, 가족 경영을 해산했고, 그리고 적자 사업부를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좀 변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TL은 사실 서구권을 타겟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게임즈가 이제 아마 상반기 내로 아마 북미에 런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북미권 유저들은 사실 지금 TL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TL에 대해서 아직 그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NC소프트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이슈로 실적, 2차 전지와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임성우 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